공포문학관. 5.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김현. 적절하거나 그렇지 않은 언어는 그 언어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정확하게 복사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에서 얻는 경험이 어떻게 조직되기를 바라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박이문, 철학이란 무엇인가?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뱃속까지 뜨거워지도록 가차없이 내리퍼붓는 여름날의 땡볕과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평상을 내놓거나 멍석을 펴놓고 모기를 쫓기 위해서 쑥불을 피우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된장 종지며 반찬 그릇을 어림잡아 찾아다니며 저녁을 먹은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의 재미를 거의 모를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옛날 얘기의 대부분은 성경 얘기였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에서부터 구약 성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나는 처음에 얘기로서 받아들였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그것들은 세계의 원초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얘기로 생각되었다.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저술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도 그것은 글로 씌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 속에서 갖고 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었고, 다시 말해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공포와 경외감을 가지고 성서를 마치 교과서를 배우듯 배우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는 소위 세속적인 얘기를 적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질투심 많고 잔인한 신의 이야기와는 다른 여러 얘기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것들을 나는 경외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읽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호기심과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읽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읽은 것을 시니, 소설이니, 수필이니 하는 따위에 문학적 장르로 구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문학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속에는 성경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그토록 탐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나 김교신의 수필집 같은 것은 끼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반비례해서 국정교과서에 실려있는 글들이 나에게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읽을거리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과 같이 내가 풀어서 그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할 문제처럼 이해되는 일들이 생겨났다. 나의 정신구조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성경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파우스트나 죄와 벌과 마찬가지의 감동을 가지고 읽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나 부버의 나와 너는 문학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국정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내가 읽은 대로 나의 느낌을 말하면 그것은 자네의 생각이지 글 쓴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바로 거기에서 문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것의 내포를 한정시키고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장르적 특성을 유별나게 강조하는 글들에 대한 나의 혐오감이 생겨난 것이겠지만,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란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과연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문학 작품의 해석은 단일한 것인가? 문학의 문에 많은 비중을 두어 인쇄된 모든 것을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학은 그때 중세기의 인문주의자들이 사용한 인문학의 다름 아니다. 인간 정신이 산출한, 그래서 인쇄된 모든 것이 그때 문학 텍스트를 이룬다. 철학, 사학, 윤리학 등등에 관한 저술은 문학의 훌륭한 내용물을 이룰 뿐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선도하고 규제한다. 그러나 그 경우 문학은 인쇄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상위 단위를 이루어 그 내포가 한없이 넓어진다. 그때의 문학은 문학이라기보다는 문서나 인쇄물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인쇄된 모든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인접 분야에 들어가 문학의 범위를 넓힌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문학을 문화와 동일시하여 문학에 있을지 모를 문학 고유의 영역과 특정한 방법을 부인하기에 이른다. 문학을 인쇄된 모든 것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은 그러니까 문학을 인문학으로 생각한 중세기의 인문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학이 그 뒤에 오랜 세월에 걸쳐 쟁취한 문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 주장이 완전한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어떤 특수한 집단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문학인이라든가 문인들이라는 어사의 뜻이 저술가라는 어사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문학의 자율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학을 인쇄된 것만으로 한정하게 되면 소위 구비문학이라고 알려진 문학을 처리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 구비문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역시 언젠가는 인쇄물화할 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 그것은 인쇄화되지 아니한 문학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문학 텍스트의 수를 줄이지 아니할 수 없다. 고구마나 소나무 재배에 관한 인쇄물과 춘향이나 심청에 관한 인쇄물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분명하게 있다. 그 거리를 열심히 추정한 끝에 제시된 의견이 문학 텍스트는 주관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의 텍스트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구마 재배에 관한 기술은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검증되고 실험될 수 있다. 그러나 춘향이나 심청이에 관한 진술은 검증되고 실험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객관적이다. 박이문에 주목할 만한 예술론인 시와 과학은 그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시와 과학은 똑같은 대상을 서술하면서 왜 과학적 서술은 인식적인데 비해 시의 그것은 그렇지 못한가?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가 비객관적이고 비과학적이라 해서 극단주의자들이 생각하듯 문학적 진술이 꾀기나 악소리와 같이 무의미한 감정 토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꾀기나 악 같은 탄성어가 감정적 핵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문학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이성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이성적 단계 속에 문학적 진실이 숨어 있다. 그 이성적 단계를 어떤 사람들은
체험의 질서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학적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하튼 문학을 주관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문학 텍스트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 주관적 반응을 문학 연구가들은 감동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문장은 19세기에 와서 정석화된 문학 텍스트의 한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요약한다. 따라서 인쇄된 수없이 많은 텍스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의 형식적 특성에 의하여 독자에게 상상력을 충동시키고 감정적인 흥분과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문학사가 중의 하나인 귀스타브 랑송에 의해 요약된 위와 같은 생각은 문학을 규정하는데 그 뒤에 지나치게 자주 사용된 여러 가지 어휘들, 가령 형식적 특성, 상상적 환기, 감정적 흥분, 미적 감동 등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문학 연구가들이 상상문학이나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나름의 자율성을 획득한 문학은 그것의 독특한 형식적 특성과 그 특성이 독자들에게 야기하는 감동의 측면을 갖고 있다. 문학적 형식이란 어사의 내용은 그것이 흔히 쓰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문학적이란 부가 형용사는 그것이 일상 회화에서 사용될 때 대체적으로 황당무계한 혹은 허구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불가능한 일임을 지칭할 때 사람들은 흔히 거문학적이구먼 이라고 말한다. 그 문학적의 일상적 용법 속에 문학적 형식의 제일가는 기본 요소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문학적 형식이 허구적 형식이라는 것이다. 문학적 형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오래된 표현을 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그리는 형식이다. 그 형식은 세 개의 국면을 포함한다. 첫 번째 국면은 문학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들의 의문이나 문법적 구조 등의 언어학적 단위에 의해 구성되는 언어적 국면이며 두 번째 국면은 문장 구조를 다루는 통사론이 아니라 문장이나 문절과 같은 텍스트 단위에 관련되어 있는 통사론적 국면이며 세 번째 국면은 그 언어학적 단위들의 의미론적 내포가 만들어내는 의미론적 국면이다. 그 국면의 어느 하나에 매달릴 때 수사학적, 이야기적, 주제적 분석이 가능해지나 그것은 물론 상호 보완적이다. 그 세 국면을 한 체계 속에 간직하고 있는 언어를 문학 언어라고 지칭하기로 하자. 문학 언어라는 말은 원래 문어가 구어에 대칭되듯 일상 언어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일상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며 문학 언어는 그 일상 언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대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자면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와 대립되는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속하는 언어이다.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가 대립되는 것이라는 생각 밑에는 일상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민족 감정이나 생활 감정을 제일 생생하게 드러내는
산 언어이고 문학 언어란 다소간 그것을 유형화시킨 경직된 언어라는 선입관이 숨어 있다. 언문일치 운동이라든가 문어체 속의 구어체의 도입이라는 문학적 주장 속에 숨어 있는 생각도 바로 그 생각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잘못된 생각이다. 일상 언어는 방부니스트라는 언어학자의 표현을 잠깐 빌자면 일상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문학 언어는 일상 현실이 아닌 담론의 구조 속에 갇혀 있다. 일상 언어를 문학 언어 속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학적 담론의 구조를 넓히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상 언어는 본질적으로 1인칭과 2인칭의 언어이다. 일상 언어에서의 3인칭은 생략 부호의 역할을 맡을 따름이다. 그이 보았니?라는 일상 언어에서의 그이는 그는 5시에 집을 나섰다 할 때의 그이와 완연하게 다르다. 일상 언어에서의 그이는 복순이나 복돌이의 약어이며 심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는 어휘이다. 1인칭과 2인칭의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의사가 소통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확인하여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다. 그이 보았니와 보았니는 일상 언어에서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 문학 언어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3인칭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은 담론의 구조 속에 갇혀 있다. 그것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대 소설이다. 순문학의 가장 큰 장르를 이루고 있는 서정시, 희곡, 서사시에 대해서 5세기의 디오렘은 서정시가 1인칭의 문학이고 희곡이 2인칭의 문학이며 서사시는 3인칭의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정시에서는 작가만이 말을 하며 희곡에서는 인물들만이, 그리고 서사시에서는 작가와 인물이 다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정시나 희곡에 있어서까지도 그때의 1인칭이나 2인칭은 일상 언어의 그것이 아니라 담론의 구조 속에 갇힌, 다시 말해 3인칭화된 1인칭이나 2인칭이다. 그것은 확인하고 교정될 수 있는 일상 언어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담론의 체계에 매달려 있다. 문학 언어는 체계적 언어인 것이다. 문학 언어가 인칭이나 시제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거기에서 연유한다. 일상 언어에서 그리 중요시 되지 않는 가령 그래와 그랬어의 차이가 문학 언어에서는 바로 그것의 생명을 이룬다. 이광수나 김동인이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이 인칭이나 시제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학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야만 당대의 보편적 문화인 서구 문화에 도달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문학 언어는 담론의 체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시 박이문의 표현을 빌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일상 언어에서 가능한 판단이다. 1인칭과 2인칭의 세계에서는 내가 틀렸다 혹은 네가 틀렸다라고 진술할 수 있다. 아무리 더듬거리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엉망인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상 언어에서는 의사소통이 되게 마련이고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학 언어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담론의 여러 조건에 맞아야 한다. 문학 언어란 그래서 옳고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우선케 한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잘못 쓰였다든가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한 문절의 위치나 쓰임새에 이르기까지 문학 언어는 우선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받는다. 자기가 사용하는 문학 언어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것을 쓰는 주체자, 즉 문인이다. 그는 그에게 특유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학 언어에 투사한다. 그 경험을 바슐라르식으로 물질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물질적 경험을 관통하는 원초적 경험이란 게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체험이나 경험은 한 인간의 사고나 행동 양식, 그리고 그의 글쓰기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그 체험이 한 인간의 내부에서 쌓이고 쌓여서 그의 심리적 복합체를 형성한다. 그 복합체를 의식화시키고 질서화시키려는 과정이 그의 전 사고의 역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심리적 복합체와 글쓰기의 관계는 창작 심리학이나 문체론의 한 대상을 이룬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그의 개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그의 체험과 경험 때문이다. 문학 언어를 적절하게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힘은 그러니까 각 개인에 있어서 다르게 드러난다. 그 개인적인 편차란 바로 그 작가의 개성의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문학 언어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문학 언어에는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흔히 생각하듯 완성된 최고의 상태의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황순원의 그것은 김동리나 안수그리의 그것보다 완벽한 것이 아니며 서정인의 그것이 박태순이나 이청준의 그것보다 더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다 그것들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 물론 독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문학 언어가 다른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가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완벽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완벽한 기준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대학 시절에 읽은 단편 중에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헤르만 헤세의 시인이다. 거기에서 그는 완전한 언어의 신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 신이 슬픔을 노래하면 모든 것이 다 슬퍼하고 그가 스산함을 노래하면 모든 것이 다 스산해진다. 그 신은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는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밖에 있다. 그 단편의 주인공이 완벽한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인간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소설 설정은 헬세적 낭만주의의 한 한계를 보여준다. 완벽한 기준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인지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인식 능력에는 개인적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황순원의 소설은 완벽하다. 혹은 서정인의 그것은 완벽하다 따위의 진술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겠다는 의도의 결과이지 만인에게 공통된 것은 아니다. 완벽한 언어를 배워서 습득할 수 있다는 헤세의 그 단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술은 헤세의 그 완벽성이 사실은 적합성에 따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자기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통일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것 외에 완벽성이란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언어를 추상적 개념으로 만드는 지적 유의에 불과하다. 완벽한 문학 언어란 없다. 다만 저마다의 문학 언어가 있을 뿐이다. 문학 텍스트를 문학 언어를 사용하는 텍스트라고 규정하고 문학 언어가 과학 언어와 다른 것은 그 주관성 때문이며 그것이 일상 언어와 다른 것은 그것이 담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문학 텍스트의 수요가 상당히 축소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진술은 왜 과거에는 비문학적인 것으로 취급된 것들이 현재에는 문학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현재 그렇게 취급되는 것들 중에 과거에는 그렇게 취급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을 바꾸면 왜 과거에 미학적 감동을 주었던 것이 현재는 주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며 그 역의 일이 또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려 가요라 알려진 시들은 대개가 노래의 종속물이다. 말하자면 가사로 존재했던 것들이다. 그것을 현재는 문학의 연구 영역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미자나 양희은의 유행가는 문학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일까? 소위 구치시라고 알려진 활자의 도안 같은 시들은 문학으로 취급하면서 왜 상업 광고 같은 것은 문학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에는 문학에 속한다고 생각한 상소문이나 주석서 같은 것이 왜 현대에는 문학으로 취급되지 않는가? 현대판 상소문이라고 할 신문사설은 왜 문학이 아닌가? 그런 문제들의 위의 진술은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의 진술은 문학 텍스트의 공간적 의미 규정이며 여기서의 질문은 시간적 의미 규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를 규정하려는 문제는 당연히 문학성을 규정하는 문제로 확대된다. 문학성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이 용어는 하나의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만드는 성질을 이름한다. 하나의 문장을 문장으로 만들게 하는 문법성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그 용어는 이제 문학을 규정하는 새로운 문학과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학성이라는 문제는 문학과학과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문학성을 자기들이 그 말에 부여한 의미대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생겨난다. 다시 말하자면 문학성이란 용어의 의미가 너무 자명한 것이 문학적 연구에 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문학 연구가가 어떤 문학 텍스트를 분석할 때 그는 이미 그것이 문학 텍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왜 문학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무의식 중에 오히려 거부해 버린다. 이것은 문학 텍스트이니까 문학적인 텍스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연구가들의 기본 태도이다. 문학 작품을 사서 읽기 위해 서점에 들른 독자들의 대부분도 문학이라고 구역되어 준 곳에 있는 책이 문학 서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상정하고 거기에만 몰린다. 문학 작품은 그 경우 문학 부분의 실용 위에 실려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작품이다. 그 동호 반복적 사고는 문학의 자율성과 생산성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 문학이 자율성과 생산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문학적이라는 상표가 붙은 것이 문학이라는 동어 반복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되어간 것이다. 대체적으로 문학은 속박과 해방의 싸움터라 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사고는 문학자에게 여러 형태의 속박을 가한다. 반면에 낭만주의적 사고는 그 속박을 깨트리고 속박 없는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집착한다. 실제로 18세기 이후의 문학은 문학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의 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주의 극의 삼통일 원칙이 깨지고 12음절 시의 휴지 부분의 위치가 바뀌고 시조의 격식이 파괴되고 권성징악의 원칙이 깨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학 텍스트의 의미론적 가치는 더욱 부풀어난다. 속박이 있을 때에는 그 속박의 의미에 지나친 확산을 막는다. 그런데 그 형태가 해방되어 가면서 의미 부여의 폭은 갈수록 넓어진다. 문학성의 개념이라는 훌륭한 연구서를 쓴 마르게스쿠에 의하면 형태적 표지가 줄어감에 따라 습관적 기능에 대한 문학적 전원의 의미론적 재평가는 커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문학 작품이요라고 부른 것만이 점점 문학 작품이 되어간다. 문학 특유의 형태적인 표지가 줄여가면서 문학 작품과 그것이 아닌 것과의 구별이 애매해지자 이것은 문학 작품이니까 거기에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오 라고 내미는 것을 우선적으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문학의 자율성과 생산성이 획득되면서부터 문학성이란 작가의 주관적 결단에 관계된 문학적 특성이 된 것이다. 한 작가의 주관적 결단에 의해 문학적으로 인지된 작품들은 그 작가의 문학적 세계 혹은 마르게스쿠가 쓰는 말을 차용하면 문학적 체제를 이룬다. 작품들의 똑같은 의미론적 전망을 강요하면서 그 체제는 문학의 단위를 실현한다. 문학성이란 그러므로 작품들을 통일적으로 인지시키는 관점이다. 어떤 한 문학적 체제를 선택하면 혹은 선택하게 되면 그 체제 밖의 것은
문학이 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그것은 마치 라부아지에의 과학적 체제를 따르면 그 이전의 연소 이론은 과학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연금술사들의 책은 과학사고의 체제에서는 잘못된 사고의 기록이지만 융유의 체제 내에서는 영혼의 움직임을 기록한 심리학 서적인 것이다. 같은 문학적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적일 때 그것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문학적 체제를 이룬다. 그 문학적 체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19세기에 주어진 대답은 브린티에르라는 프랑스의 문학사가가 제시한 바 장르의 진보에 의해 그것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장르가 진보하면 거기에 따라 문학적 체계도 변화한다. 시조가 사설 시조를 거쳐 자유시로 변모하면 거기에 상응하여 시에 대한 문학적 체제도 변화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한 연구가의 비판에 의하면 장르와 장르의 명칭을 혼동하고 있다. 변화하는 것은 장르가 아니라 장르의 이름이 갖고 있는 내포이다. 시가 19세기를 거치면서 시조에서 자유시로 변모했다면 시라는 장르가 변모한 것이 아니라 시에 대한 생각, 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내포가 변화한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토도로프의 재치 있는 지적을 따르면 장르의 뒤에 혹은 그 너머에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하면 문학적 체제의 변화는 문학적 형태와 그 형태의 기능의 변모에 달려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형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문학적 방법이다. 권선징악의 원칙이나 시조의 종장의 첫머리에는 흑자가 와야 된다. 따위의 원칙이 그 형태이다. 그 형태끼리의 관계가 기능이다. 그들이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문학적 체제의 변모가 매달려 있다. 그 변모는 새로운 형식 요소나 기능의 발견과 그것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형식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 언어의 문학성을 규정하는 문학적 체제의 연구는 쉽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텍스트들을 그것이 발표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그 텍스트 뒤에 나온 체제에 의해 그것을 해독하여 문학성의 역사적 구성을 시도하는 부류이며 또 하나는 역사적 정도에 따라 오늘날 문학적이라고 알려진 과거의 텍스트를 맡아 과거의 체제에 따라 과거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부류이며 마지막은 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의 문학적 체제에 의해 텍스트들을 해독하는 부류이다. 그것을 각각 마르게스쿠를 따라서 역사적 연구, 고고학적 연구, 문학 이론적 연구라 부를 수 있겠다. 가령 시조를 예로 들자면 그것과 현대시와의 역사적 관계를 무시하고 그것의 시조 구조를 따지는 방법은 문학 이론적 연구 방법이며 시조를 자유시 체제에 의해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연구 방법이며 그것을 그 시대의 사대부들이 그것을 대한 태도에 의거해서 그것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고고학적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문학적 체제를 택하는가 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위의 글을 종합하면 문학 언어란 첫 번째, 과학 언어에 비해 주관적인 언어이며 두 번째, 일상 언어에 비해 담론 속에 갇혀 있는 언어이며 세 번째, 그것의 문학성은 문학적 체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언어이다. 문학 텍스트란 그 문학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학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는 그것 자체로서는 하나의 의미의 잠재태이다. 문학 텍스트는 그것 자체로 갇혀 있는 하나의 독립체이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갇힌 텍스트를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문학 텍스트에 닫혀 있는 세계 속에 감히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그 세계로의 여행이 감미롭고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 세계는 열리면서 동시에 닫히는 그런 세계이다. 소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어떤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앞의 구절을 잊어버리면서 현재의 구절을 읽으면서 미래의 구절을 예상하면서 한 문절 한 문절을 헤쳐나간다. 그래서 마지막 문절을 읽고 책을 닫을 때 그 세계 역시 다시 닫히고 몇 구절의 감동적인 진술 혹은 사건 혹은 인물들만이 독자의 머릿속에 남는다. 그 소설을 다시 재구성하려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그 세계 속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생겨나는 의문은 과연 문학 텍스트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문학 텍스트의 의미란 독자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닐까? 만일 문학 텍스트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일까 하는 따위의 질문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문학 텍스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읽는 사람 자신인 것이다. 어떤 글을 중학교 때 읽었을 때의 느낌과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에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이 어떤 때는 완연히 다른 글을 읽듯이 판이하게 다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텍스트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 아닌가. 어떤 작품을 논한 글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작품을 쓴 사람이 그 작품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작가란 자기가 본 현실에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한다. 그 해석 자체가 바로 작품의 의미를 이룰 것이다. 작가는 헛소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되고 통일된 작품을 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만일 작품에 의미를 주는 것이 작가라면 그 작가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작품 이해의 선결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작품에 의미를 주는 것이 독자라면 작품은 독자의 상상 세계를 구축해 하는 하나의 빌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두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두 주장이 다 같이 극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작품에 의미를 주는 것이 작가라는 주장은 문학 텍스트가 단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단일한 의미는 작가가 준 의미이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그때 독자에게는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투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작품 속에 이입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도는 작가의 무의식에 때때로 간섭을 받는다. 작품은 심하게 말하자면 작가의 이성과 무의식의 싸움의 장소이다. 앙드레 지드는 작가의 의도와 그 의도를 벗어난 것을 각각 작가의 몫, 신의 몫이라고 불렀다. 작품 속에는 작가의 몫과 신의 몫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편이냐 하면 신의 몫이 많을수록 작품은 생기를 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도를 벗어나서 그 작품 속에 끼어든 작가의 규제를 벗어난 것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의도만이 앙상하게 드러난 작품이란 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짓처럼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렇다면 텍스트가 단일한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에는 의미가 없고 독자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주장도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문학 텍스트에는 엄연하게 그것을 쓴 사람의 서명이 들어있으며 그 서명은 그것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그 텍스트에 의미가 있음을 입증한다. 텍스트를 읽기 전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텍스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히는 것은 그것을 읽는 각자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재담이지만 반병의 술을 보고도 아직 반병이나 남았구나 라는 해석과 벌써 반병이나 먹었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한 편의 문학 텍스트가 단일하게만 이해될 수 있겠는가? 하나의 텍스트가 정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텍스트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텍스트는 의미 부여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황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어떤 해석학자들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의미라고 부르고 의라고 부른다. 그 해석학자들의 이론적인 결함은 그 둘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무시한 데 있다.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종의 개념적 실체이다.
그것은 독자가 그것을 작동시키기 전까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독자가 그것을 작동시키는 순간 그것은 운동하는 역동적인 힘이 된다. 의의는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운동화한 의미이다. 텍스트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 운동화된 의미 때문이다. 의의와 의미는 그러므로 분리되어 설명될 개념이 아니라 의미는 의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의는 의미를 통해서야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엇물린 하나의 개념이다. 의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4단계의 작업이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적 국면을 이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통사론적 국면을, 세 번째는 의미론적 국면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자의 정황을 반성하는 일이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4단계의 작업은 2단계로 압축될 수 있다. 언어적 국면과 통사론적 국면을 이해하는 작업은 언어학적 약언을 살피는 작업이며 의미론적 국면과 정황적 국면을 살피는 작업은 의미 부여를 가능케 하는 여러 체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개인적인 정황적 국면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2단계의 작업이 잘 행해져서 하나의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때 그것을 적절한 해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때의 적절한 이라는 어사의 뜻은 자기가 사물에서 얻은 경험을 잘 조직한 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누가 텍스트에 의미를 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나는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서 작가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독자가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작가가 텍스트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그 속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만이 텍스트에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독자가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텍스트에 의미를 작용시킬 따름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작가 외에 작품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화자이다. 플로베르에 의해 개진된 그 생각은 비개성적이고 전능한 하나의 의식을 설정하고 있다. 그 의식은 전체를 꿰뚫고 지배한다. 그러나 헨리 제임스나 사르트르와 같은 작가들은 전능한 화자의 시선을 벗어나는 소설의 예를 들자면 주인공의 자유를 주장한다. 텍스트 속에서도 한 개인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그 나름의 개인성을 갖고 있다. 그는 그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각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그 각각의 인물을 통괄하는 내적인 통합 원칙은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자크 데리다라는 언어 철학자가 글쓰기의 주체에 대해서 깊이 천착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글쓰기의 주체란
텍스트를 이루는 여러 묘상들의 관계 체계이다. 1971년에 한 인터뷰에서 67년에 발표된 그의 글에서 그가 주장한 글쓰기의 주체란 만일 그것으로 작가의 어떤 지고한 고독을 지칭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글쓰기의 주체란 마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의 세계의 여러 묘상의 관계 체계이다. 라는 명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질문자. 그렇다면 글쓰기의 주체라 불릴 수 있을 것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글쓰기의 주체란 만일 그것으로 장인으로서의 주체를 생각한다면 존재하지 않으며 글쓰기의 주체를 텍스트를 이루는 묘상 자체의 관계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그 정도 내에서요. 데리다. 당신이 상기시켜준 대로 내가 글쓰기의 주체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난 또한 주체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분화 과정에 관한 강연 때에 제기된 문제들에 뒤이어 주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알 수 없나 알려고 안달복달하는 골드만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야만 했어요. 텍스트의 구조에 의해서 얻어진 대로 주관성의 결과의 문제만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데리다의 주장은 텍스트의 주체 문제는 텍스트 안에서 찾아야 하며 텍스트 밖에서 그것을 찾을 때 텍스트의 주체는 없다라는 것이다. 텍스트 속의 주체는 텍스트 속에서 텍스트에 의해 얻어진다. 그는 그를 이룬 묘상들의 관계 체계이다. 텍스트에 의미를 주는 것은 그렇다면 텍스트를 이루는 여러 묘상의 관계 체계인가? 나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텍스트에 의미를 주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이루는 여러 묘상들의 관계 체계를 찾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다시 문학적 체제라는 개념과 만난다. 목포문학관